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제주도는 곳에 따라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대구와 영남 내륙 일부에는 폭염주의보가 이어지고 있고 광주와 포항 등에도 폭염주의보가 확대됐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나쁨 수준까지 올라가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맑겠고 수도권과 강원도는 가끔 흐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8도 등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태규였습니다. KBS 1라디오 5시 뉴스를 마칩니다. 5시 5분입니다. KBS 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1라디오 Listen, everyone. 김용민 라이브. (2019년 6월 4일) 화요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민입니다. 30년 전 오늘 중국 천안문 광장은 붉은 피로 물들었습니다. 천안문 사태는 중국 베이징 천안문 광장에서 민주화를 요구하며 항의 시위를 벌인 수많은 학생과 시민 수천 명이 무력으로 진압당한 비극이었죠. 30년 지난 오늘까지도 희생자가 몇 명인지, 다 나빴던 인권운동가가 지금은 어떤 상태인지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30년 지난 오늘 천안문 사태는 혹독한 검열로 사실상 지워진 역사가 됐습니다. 중국 젊은이들 중 천안문 사태를 모르는 이들이 태반이라고 합니다. 중국에서 인터넷 검색창에 천안문, 즉 태난문을 쓰면 검색이 바로 차단되기 때문입니다. 금기어가 된 것이죠. 중국 당국은 나아가 인터넷에서 태난문과 관련된 키워드 3,200개를 인공지능 로봇을 통해 원천 봉쇄하고 있습니다. 민주화 시위와 관련된 단어나 사진, 영상, 노래가 인터넷에 올라가면 인공지능 로봇에 의해 사전 검열되고 인터넷 게재도 자동 거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일을 직접 지휘하는 사람이 누군지 궁금하십니까? 바로 중국의 시진핑 주석입니다. 이 땅 대한민국에도 손바닥으로 역사를 가리려던 어리석은 자들이 있었죠. 아무 소용없는 짓입니다. 세계로부터 존경받는 중국이 되기를 바랍니까? 기억하십시오. 대국의 위엄은 진실과 마주하는 당당함에서 나옵니다. 당신의 저녁은 아침보다 똑똑하다. 여기는 김용민 라이브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겸손한 스피커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KBS 1라디오를 듣고 계십니다. 영상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어요.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그리고 김용민 TV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KBS 1라디오 또는 김용민 라이브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잠깐 인터뷰 시간에는요,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 김홍걸 대표 상임의장 연결합니다. 아니면 말고식의 북한 관련 오보 기사들, 조선일보의 지난 금요일 보도 또 오보였습니다.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공식 석상에 나온 것에 이어서 오늘은 근신 중이라는 김여정 부부장이 북한 언론의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그리고 김혁철 대미 대화 대표, 이분도 살아있다라고 CNN이 보도하고 나섰죠. 이렇게 반복되는 조선일보의 북한 관련 오보, 어떻게 봐야 할지 김홍걸 의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2부 속 인터뷰에서는 지난 1년 6개월 동안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김용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그간의 활동이 남긴 것 총정리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이어서 뉴스 진품가품, 진짜 가짜 뉴스를 촘촘하게 걸러보는 시간 마련했는데요. 미디어 오늘 정철훈 기자, 그리고 사단법인 평화나무의 뉴스 진실성 검증센터장 권지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열심히 많이 준비했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함께 달려볼까요? 김용민 라이브.
매일 오후 5시 5분 오늘 타임라인을 수놓은 말말말 김용민 라이브가 수집해서 들려드립니다. 소리로 듣는 그리고 세상을 읽는 뉴스 세상의 모든 핫뜨거운 목소리 그 말말말에 김용민 생각까지 더해서 리뷰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볼륨 업 귀 쫑긋 핫 소리 최근 각 정부 부처의 데이터 활용 정책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보건의료단체를 중심으로 그런데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지난달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구축 사업으로 10개 과제를 선정했고 얼마 뒤 의료, 금융, 에너지 등 마이데이터 서비스 8개 과제를 선정했습니다. 마이데이터 산업 이게 뭘까요? 마이데이터란 정보 주체인 개인이 본인의 정보를 적극적으로 관리 통제하고 이를 신용, 자산, 건강관리까지 개인 생활에 능동적으로 활용하는 일련의 과정을 일컫습니다. 물론 정보 활용할 때 정보 주체인 본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하지만 개인정보 침해 위험성에 대한 충분한 고지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이게 정보가 넘어가는 순간 그 정보는 제대로 통제될 수 있는 것인지 우려가 된다는 것입니다. 정형준 인도주의 실천의사협의회 사무처장 오늘 TBS 라디오 김호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했는데요. 보험사가 개인 건강정보에 접근해서 활용할 경우 이 경우에는 영리병원화나 다름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데이터를 모은다. 이거는 이제 데이터 채굴을 하는 걸로 이제 개인 건강 정보를 모으는 거는 그대로 큰 사업이고요. 그건 그것대로 아주 논하는 사업이고 그거 말고 이제 이런 건강 관리나 건강 증진 서비스들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하면서 사실은 이제 뭐 의원급이나 아니면은 건강검진센터들하고 연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연성 이름 인형화로 보시면 됩니다. 1차 의료의 영리병원화 뭐 이런 프로그램에 이제 단계 병원에서 보험을 팔게 만드는 거군요. 그렇게 되면. 예, 의원들하고 이제 연결하게 되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병원 영리병원은 병원을 영리하는 거지만 얘는 이제 의원들이 이제 아니면 건강검진 이런 센터들이 이제 다 보험회사랑 연계됩니다. 당뇨 있으신데 당뇨용으로 삼성생명이 개발해 놓은 좋은 상품이 있어요. 그거 월 2만 원씩만 되면 당뇨 케어 드립니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문재인 대통령 관련 방송에 태극기 대신 북한 인공기 그림을 넣어서 재정보조금 폐지 국민청원을 부른 언론사가 있습니다. 바로 연합뉴스입니다. 36만이 넘는 국민으로부터 연합뉴스가 질타를 받았는데요. 청와대가 이 국민청원에 답했습니다. 정혜승 디지털 소통센터장은 이번 청원은 우리 모두에게 국가기관 뉴스통신사 제도와 그 통신사의 공적 역할을 되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됐다면서 적극적인 참여로 언론의 제 역할과 지향해야 할 가치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연합뉴스에게 정부 구독료 즉 지원금을 지급할지 말지 고민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자유한국당은 언론 탄압이라며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정혜승 센터장 그리고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김성태 의원의 말 연이어 들어보시죠. 이 부분은 현재 문체부가 내년 초로 예정된 향후 2년간 그러니까 2020년에서 2021년 2년간의 구독료 계약을 위해서 그 규모를 산정하는 과정이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정부와 연합뉴스 간 계약 과정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번 청원처럼 많은 국민들께서는 국가기관 뉴스 통신사로서의 연합뉴스가 그에 걸맞게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느냐 막대한 국가 재정 지원을 받는 만큼 공적 역할과 기능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국가기관 뉴스통신사는 정확하고 공정하며 객관적인 뉴스 정보를 제공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연합뉴스는 무엇보다도 공적 기능 강화를 통해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연합뉴스, TV, YTN 보도 채널은 그대로 둔 채 종편 PP만 의무 송출 대상에 제외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 작업을 추진함으로써 보도 채널 길들이기에 공을 들였고 보도 채널은 정부 여당 편향 보도로서 화답하고 있음을 모든 국민이 알고 있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가 이종명 자유한국당 의원의 군 복무 시절 영웅담에 대한 의혹을 추가 보도했습니다. 이종명 의원 2000년 6월 전방 수색부대 대대장이던 시절 지뢰를 밟은 후임을 구하려다 사고를 당해 지뢰 영웅으로 불려왔죠. 당시 이종명 의원은 홀로 나섰다가 지뢰를 밟아 두 다리를 잃고도 위험하니 내가 가겠다면서 병사들을 물리친 채 포복으로 현장을 빠져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설동섭 중령을 구하기 위해 나선 그를 위해 군은 위험하니 내가 간다라는 군가를 배포하면서 이종명 중령의 공로를 치하했고요. 관련 뮤지컬까지 제작했고 이종명 중령은 훗날 새누리당 비례대표 의원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수색정찰에 참여했던 1사단 장교와 병사들은 군의 발표 내용, 즉 이종명 의원이 영웅이 되는 경과와 실제 상황은 달랐다,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이종명 의원이 대응 매뉴얼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허둥대다가 추가 폭발을 일으켰다고 폭로한 것입니다. 취재한 MBC 이용주 기자가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했는데요. 그 일부분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병사의 기억은, 병사의 증언은 대대장 2명이 수색로가 아닌 곳을 들어갔고, 그러니까 이제 물론 사고 지점 직전까지는 수색로를 따라서 갔는데 갑자기 거기서 대대장 벗어났다. 2명이 수색로가 아닌 곳으로 들어갔고, 벗어났고. 그러니까 왜 들어가는지는 병사도 정확히는 모르고요. 두 사람은 알겠죠. 예. 그리고 이제 같이 갔던 중대장까지는 알겠죠. 그러니까 근데 입을 그분은- 다물고 있고 군대 가서 그분은 갔다고 현역 하는. 군인이어가지고 아, 말씀을 그렇군요. 안 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어쨌든 그 세 사람이 수색로를 벗어나서 들어갔고 병사들은 이제 그 대기 장소에 있었는데 갑자기 연이어 1분 안쪽으로 짧은 시간 안에 폭음이 2번 들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건 없었고요. 그런 거는 전혀 없었고, 그래서 병사들과 같이 있었던 소대장과 부소대장이 대검으로 땅을 찔러서 들어가서 구해왔다. 두 사람 모두를. 예, 이게 전부라는 겁니다. 스토리가 완전히 다르네. 그러니까 전혀 다른 거죠. 사실 영웅은 소대장과 그 병사들이 사실은 영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네요. 김용민 라이브. 검찰은 한상대 전 검찰총장과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유착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할 근거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서 한상대 전 총장 등을 상대로 한 추가 수사가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한상대 전 총장 등은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와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관계자들을 상대로 민형사소송을 제기한 상태인데요. 국민적 관심을 끌어서 지난 3월 문재인 대통령이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음에도 불구하고 핵심 의혹에 대한 규명에 실패한 것입니다. 검찰이요. 이런 검찰에 대한 정치권의 즉각적인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최석 정의당 대변인의 논평 들어보시겠습니다. 부실 수사도 봐주기 수사도 아니었다면 왜 당시에는 혐의를 찾지 못했습니까? 무능했던 겁니까? 수사단은 사건 초기 경찰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에 대해서도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의혹 핵심 관계자에 대해서는 한 차례 서면 조사만 거쳤을 뿐입니다. 과거 수사 결과도 오늘의 수사 결과도 결코 국민이 신뢰할 수 없는 수준임은 매 한 가지입니다. 검찰은 언제까지 신뢰 회복의 기회들을 스스로 차버릴 것인지 답답합니다. 때늦은 검찰발 사법개혁의 목소리와 의견들이 국민의 마음에 가닿지 못하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다시금 확인하는 오늘입니다. 장제한 사건은 유야무야 넘어가고 버닝썬 사건은 지지부진합니다. 일부 권력자에게는 단호하던 공권력이 거대한 성범죄 카르텔 앞에서는 무기력하기 짝이 없습니다. 국민들은 이런 성폭력 사건들의 본질이 무엇이며 누가 주범인지 뚜렷이 알고 있는데 공권력만 모르는 척 딴청을 피우고 있습니다. 이는 공권력 스스로가 범죄의 당사자이기 때문이란 강한 의심을 품게 합니다. 이쯤 되면 더 이상 김학의 성폭력과 장제영 사건, 버닝썬 사건 등을 공권력의 손에 맡길 수 없다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일각에서 처형당했다는 설이 제기된 김혁철 북한 국무위원회 대미특별대표가 살아있으며 현재 구금 상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고 미국 CNN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앞서 조선일보는 북한이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에 책임을 물어서 김혁철 대표 등을 처형했고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은 강제 노역 등 형명화 조치를 당했으며 김여정 부부장의 경우도 근신 조치를 당했다 이렇게 보도했었죠. 그러나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과 김여정 부부장은 조선일보 보도를 비웃듯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지근거리에 앉아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북한 관련 묻지마 보도. 네, 이 같은 보도에 경종을 울릴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 보수정당인 바른미래당에 소속된 이혜훈 국회 정보위원장은 조선일보 보도를 처음부터 안 믿었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과 함께 출연한 MBC 라디오 시민보의 시선집중 일부 들어보시죠. 그랬는데 이제 일부 보수 언론이 한 2, 3일 전부터 계속 탈북자 전원을 가지고 이 사람이 숙청됐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잖아요. 이제 그때도 저는 이제 아는 기자들한테 그건 너무 믿지 마라. 그럴 가능성보다는 안 그럴 가능성이 많다. 외신들도 워싱턴 포스트나 뉴욕타임스 같은 경우도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런 입장을 보였고요. 근데 보란 듯이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팩트 체크를 했다고 보는데요. 그다음에 어제는 이제 김여정 그 동생도 같이 나왔다는 그런 보도가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무슨 항명이나 모반을 주도했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북미 관계 개선이라 매우 중대한 과제를 심혈을 기울여서 잘해보려고 했는데 결과가 기대한 만큼 안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숙청 이거 좀 뜬금없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셨군요. 왜냐하면 4월 10일하고 4월 11일 이틀 동안 김영철이라는 사람을 새로운 보직을 줬거든요. 그걸 줬다는 얘기는 2월 28일 날 하노이 회담이 노딜로 끝난 거에 대한 문책성 인사일 수는 있지만 뭐 숙청이나 처형 이렇게 가기는 좀 어려운 거잖아요. 살짝 견제구 날린 정도인데 아예 퇴장시켰다. 묻지마 언론은 언론일까요? You are not 언론. 마이클 잭슨입니다. (5시 23분) 지나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로 가보겠습니다. 김은아 씨.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수도권 상습 정체 구간을 위주로 밀리고 있는데요. 전국 곳곳에서는 사고와 작업 여파를 받는 곳들이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대전 통영고속도로 통영 쪽 함양터널 부근 1차로에서는 승용차 관련 사고가 나 처리하고 있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화성휴게소 3km 지난 지점에 있던 사고는 처리가 마무리됐지만 서평택 분기점에서 화성휴게소 부근까지 9km 구간에서 정체가 더 심해졌습니다. 더 가서 매송에서 용담터널, 서서울 요금소, 또 일직분기점에서 금천 사이로도 막힙니다. 영동고속도로는 작업 때문에 밀리는 곳들이 있습니다. 신갈분기점 부근 5차로와 갓길에서 작업하면서 신갈분기점에서 광교터널까지 5km 정체입니다. 이 부근으로는 고장난 차도 정차해 있어서 더 주의해서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이후로 월곡분기점에서 서창분기점 사이 4km 정체 역시 작업 여파입니다. 호남고속도로 지선 논산 방향 서대전 분기점 부근 1차로에서 한
하는 작업 때문에 일대 4km 구간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또 평택시흥고속도로 시흥 쪽은 조암에서 송산마도 부근까지 12km 정체 보이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잠깐 인터뷰 준비했습니다. 김영철 북한노동당 부위원장에 이어서 오늘 김여정 북한노동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이 공식 석상에 나타났습니다. 대집단 체조 예술 공연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수행했는데요. 또 CNN은 처형됐다던 김혁철 국무위원회 대미특별대표가 살아있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자, 조선일보의 연이은 북한 관련 오보 어떻게 봐야 할까요?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 대표 상임의장 김홍걸 의장 나와 계십니다. 김홍걸 의장님. 예, 안녕하세요. 김홍걸입니다. 네, 김홍걸 의장님. 사실 의장님하고 지난 인터뷰 때 2월 북미 정상회담 결렬로 대미 대화 담당자들이 교체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사실 조선일보의 보도 나왔을 때 이거 올 것이 온 건가 이런 생각도 한편에선 들었었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것은 네네. 이제 어쨌든 최고 지도자가 하노이까지 먼 길을 가서 네네네. 빈손으로 돌아오는 망신을 당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어느 나라든지 그런 일이 생기면 네. 뭐 책임이 있는 사람 문책을 할 수 있는 거고 네. 또 협상 라인을 뭐 멤버 교체를 한다든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이선 후퇴라든가. 네네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정상적인 수준의 문책이지. 네네. 어떤 처형이나 숙청 같은 그런 극단적인 방법이 있을 것이라는 뜻은 아니었죠. 예. 요즘도 많은 국민들은 말이죠. 가족 중에 한 명이 탈북하면은 그 가족 전원이 다 탄광에 간다든지 무슨 정치범 수용소에 간다든지 이런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장성택 숙청. 네네, 고모부. 그거를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 그게 그렇게 흔히 일어나는 일로 생각하는데 네. 이번 문제는 무슨 반란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네네네. 또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만나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또 북한을 어떻게든 정상국가 이미지로 보이고 싶어하는 그런 노력을 하는 시대인데 네. 이 대남 협상에 나섰던 사람들을 피해 숙청을 한다? 그거는 안 되는 얘기죠. 네, 그렇죠. 이렇게 되면 또 그 대미 협상에 나서는 사람들 협상력이 떨어지지 않겠어요? 저 사람들은 언젠가 또 처형당할 수도 있다. 이 생각이 든다면은 흉금을 터놓고 대화를 나눌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적으로 보더라도. 그것도 그렇고 북한의 그 대외적 이미지가 치명적인 타격을 입고 또 어떻게 보면 이 김정은 위원장이 중용했던 사람들을 그런 식으로 갑자기 내치면은 스스로의 권위가 손상되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극단적인 방법을 쓸 수가 없는 것이죠. 예, 그 조선일보 보도 접하시고 어떠셨어요? 처음부터 저는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네. 그러니까 김혁철 대사 같은 경우도 사실 김성애, 최선희, 김영철 이런 수준의 사람들과 달리 네, 그 사람은 그저 메신저 역할 정도 한 거거든요. 직접적으로 중요한 것을 결정했다든가 또는 김정은 위원장께 어떤 조언을 한다든가 정책을 결정한다든가 이럴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닌데 그런 사람을 처형까지 하고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방금 들어온 CNN인가 보도도 보니까 지금 조사받고 있는 것은 맞으나 처형은 아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예, 근데 처형을 운운했으니까 이건 중대한 오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보도한 기자가 김명성 조선일보 기자 탈북인 출신인데 이 김명성 기자 말은 오보가 아니다. 노역형에 처해서도 공식 석상에 설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이 부분 어떻게 접하셨어요? 그것은 상식 밖의 주장이죠. 네. 아니 노역형에 처한다는 것은 그 기간이 길지 않더라도 그
근신해라, 네. 잘못을 반성해라 이런 뜻이 아닙니까? 예. 근데 노역형에 처한 사람을 이 최고 지도자 옆에 앉는 그런 화려한 자리에 보여준다는 게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네. 조선일보는 또 이렇게도 오늘 이야기합니다. 이 미국을 의식해서 원래는 이렇게 숙청을 했었는데 미국을 의식해서 다시 공식석상에 끌어낸 것이다. 김영철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뭐 일단 오보를 해놓고서는 변명을 하려니까 이제 어거지 논리를 갖다 붙이는 건데요. 미국을 의식했으면 처음부터 숙청하지도 않죠.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 그러니까 김영철 부장이 이게 통일전선 부장에서 물러나고, 그분 높지만 좀 실권은 별로 없는 자리. 예, 그런 것은 맞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조금 한직으로 갔고, 이 실권 없는 자리로 간 것은 맞는 것 같은데, 숙청이란 것은 좀 말이 안 되는 주장이죠. 그 유튜브에서 엘리자베스 스노우님이요, TV조선에서 한 패널이 조선일보에서 현송월 총살설을 보도한 덕분에 총살하려다가 면한 것이다. 김혁철도 그런 것이다. 현송월과 김혁철의 생명의 은인이다. 조선일보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아니 총살해서 이미 죽었는데 어떻게 그걸 살려냅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이 조선일보의 이런 보도를 보면서 이 묻지마식 이 북한 관련 보도에 이제는 좀 우리가 심각성을 인식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남북 대화나 또 북미 대화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이야기도 있던데요. 그렇죠. 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지만 북쪽 사람들이 볼 때 그러니까 이 터무니없는 오보가 나고 그걸 또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인용해가지고 또 마치 의미 있는 것인 것처럼 주장을 해대고 이런저런 황당한 주장을 해대는 그런 걸 볼 때 북쪽 사람들이 우리 남한 사회를 얼마나 우습게 보겠습니까? 그렇죠. 무책임한 오보는 결국 이제 북한은 믿을 수 없는 나라라는 선입견을 강화할 목적 아니냐, 또 이런 분석도 나오더라고요. 예, 그렇죠. 그리고 과거에는 뭐 오보를 해도 이 팩트 체크가 안 되니까 뭐 아니면 말고식으로 편하게 보도를 할 수 있었던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6월 말에 이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이 예정돼 있는데요. 남북미 모두 조심스럽게 대화를 이어가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대다수의 대북 문제, 대북 관계 전문가들은요, 트럼프 방한 전 원포인트 남북 정상회담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현재로서는 그건 좀 힘들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남북 간에 좀 냉각기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지금 북한이 이제 하노이 회담 결렬 때 망신을 당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체면이 깎였다고. 그래서 지금 어떻게든 자존심을 좀 회복하려고 미사일도 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은 그렇게 대화에 나오게 만들기는 쉽지 않고요.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트럼프 대통령도 어떻게든 자신의 작품인 한반도 비핵화를 성공시켜야 되는 입장이니까 우리가 적극 설득을 해서 북한을 대화 테이블에 나오게 할 수 있는 어떤 이 카드를 유인할 수 있는 카드를 만들어낸 후에 북측과 접촉하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도적 대북 지원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그 국제기구를 통한 800만 달러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곧 의결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각에서는 북한이 제재 해제를 얻어내기 위해서 식량난을 이용하고 있다라면서 식량 지원에 대해서 그 효과를 회의적으로 보더라고요. 이번 그 식량 지원 문제 어떻게 봐야 할지 의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북한은 이미 그 방향을 선회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제재 해제가 우선이 아니고
이제 원래 과거에 주장하던 대로 우선적인 것은 북한을 그러니까 미국이 북한을 위협하지 않고 예. 북한의 체제를 무너뜨리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보장을 해달라. 예. 네? 또 연락사무소 그다음에 나중에는 정상적인 이 외교관계 수립 이런 방향으로 가자 하는 것을 우선 과제로 지금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제재 해제를 받기 위해서 뭐 식량난을 과장한다 그거는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예, 예. 지난번에도 얼마 북측에서 나온 얘기가 식량 지원이니 이런 것은 부차적인 문제고 남측에도 네네네. 그동안의 정상회담에서 합의했던 부분을 이행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렇게 예. 나오고 있거든요. 예, 예. 또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근거 없는 주장 때문에 우리가 인도적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좀 말이 안 되죠. 예, 그거는 계속 남북 관계를 더 악화시키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도적 지원조차도 예. 이 주저하고 이런저런 눈치를 보는 모습을 우리 정부가 보이는 것이 예. 아주 안 좋다는 얘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인도적 지원에 관해서는 다른 트랙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 이 말씀으로 또 듣겠습니다. 자, 김홍걸 의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당신의 저녁은 아침보다 똑똑하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용 엄기용입니다. 석석 오늘 간만에 드론 타고 취재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어디로 나갔을까요? 바로 보도보겠습니다. 네, 석석 오창석입니다. 드론 인터뷰 현장에 있습니다. 저는 지금 폴란드 루블린 경기장에 나와 있습니다. 폴란드라면 한일전 취재하러 간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20세 이하의 한국 축구 대표팀이 오늘 밤 일본과 맞붙게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오늘 밤 12시 반, 그러니까 내일 0시 30분. 중계는 역시 그 대한민국 최고 채널 KBS ETV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한일전을 앞둔 우리 선수들에게 보내는 응원의 메시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잠시 왔다 가신 문재인 대통령님. 문재인이라고요. 나 홍준표인데 이 대한민국 선수들 다치지 말고 안전하게 경기하시기를 바랍니다. 응원합니다. 파이팅. 어때요? 문재인 대통령 닮았습니까? 네, 정확히 홍준표 대통령. 네, 이낙연 총리님도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총리님 안녕하세요. 홍 대표님 좀 나와주시죠. 한일전이라기보다는 16강전이라고 하는 게 정확하지요. 대한 사람 대한으로 슛 골인이지요. 시원하게 기대하겠습니다. 오 필승 코리아. 미세 뉴스 보스. 오늘의 뉴스는 오늘 밤 12시 반 한일전 중계는 KBS ETV. 네, 시사평론가 김수민 씨, 오창석 씨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퇴출설이 나돌던 김수민 평론가 오늘 건재를 확인해 주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공연을 관람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네. 예. 도주설이 나돌던 오창석 평론가 오늘 건재를 확인해 줬습니다. 네, 다리 짧아서 멀리 도주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요. 아이고 두 분 이렇게 살아서 뵈니까 너무 다행입니다. 처형당한 줄 알았어요. 그럴 리가요. 처형은 저희 박근혜 전 대통령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제부 신동욱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김수민 평론가가 준비한 첫 번째 뉴스 소개해 주시죠. 네, 청와대가 지난달 31일 자유한국당 측에 제안했던 내용을 오늘 밝혔는데요. 이 내용이 뭐냐면 강기정 정무수석이 밝힌 내용입니다. 여야 5당 대표 회동과 황교안 대표와의 단독 회담을 오는 7일에 동시에 추진하는 방안을 제안했었다는 것입니다. 뭐 지금까지 계속해서 1대1 회동이냐 아니면은 다 같이 여야 정당 대표들이 만나느냐 이걸 가지고 이제 여당과 제1야당 사이에서 계속 줄다리기가 있었는데 이 두 가지 회동을 같은 날에 5당 대표 회동을 먼저 하고 그다음 1대1 단독 회동을 하자라고 청와대에서 제안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자유한국당 측에서는 지난 2일 밤에 1대1 단독 회동
하고 3당 회동을 같이 하자. 동시에 추진하자라고 5당 회동이 아니라 3당 회동으로 수정 제안을 했던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가 이 한국당 역제안에 대해서 수용 불가능하다라는 입장을 전달을 했고요. 또 이제 한편에서는 청와대에서 일단은 자유한국당 대표를 빼고 4당 대표회담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설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자기가 거부했다. 왜냐하면 한국당이 좀 실제로 목소리를 좀 들려주시죠. 한국당이 빠진 4당 대표회담은 의미가 없습니다. 한국당을 대화에 끌어들여야 합니다. 네, 이렇게 거부를 했었던 것이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원내 교섭이 국회에서 진행되는 만큼 4당 대표만 만나는 것은 협상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지켜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입장으로 일단 정리를 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어떻게든 빨리 만났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네, 지금 굉장히 뭐 추경 예산안뿐만 아니라 대북 식량 지원이라든지 또 아프리카 돼지 열병의 긴급성이라든지 또 헝가리 유람선 침몰 사고도 있었고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해서 경제 대책도 필요한 또 국세청장 인사청문회도 있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특히 정부 여당 법안을 처리해야 되는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더 마음이 바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회 싱크탱크죠. 미래연구원이 원내 5당의 정책연구원과의 협력 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런 소식도 있네요. 네, 국회 미래연구원은 이제 국회의장실 직속 산하 기관입니다. 최근에 만들어졌고요. 2018년 5월 28일에 개원을 했습니다. 미래연구원이 이제 민주연구원 그러니까 민주당의 싱크탱크 그리고 서울시 산하에 있는 연구원인 서울연구원과 함께 정책 협약을 체결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의 김세현 원장이 반발했습니다. 왜 여당과 국회의장 직속 기구가 함께 하느냐. 그럴 거면 같이 하자라고 이야기가 나왔고 같이 하는 김에 원내 5당 정책연구원이 모두 함께해서 전체적인 협력체 싱크넷을 구축하자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네, 그래요. 한 명이 물꼬를 트니까 뭐 또 다른 당도 많이 또 동참하고 보기 좋습니다. 네, 사실 그 2017년에 김민석 전 더불어민주당의 민주연구원 원장이 4당 연구원 원장들에게 협력 사업을 제안을 했다가 여의도 연구원 등의 난색을 표시하면서 실패했는데요. 이번에는 조금 더 진전이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자유한국당은 왜 난색 표시를 했을까요? 글쎄요, 아마 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겠죠.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2017년 이후 2018년에 국회 미래연구원이 개원이 됐기 때문에 구심점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네, 또 그 여당 쪽에 이른바 실세 연구원장이 이제 업무를 개시하면서 주목도가 확 높아졌잖아요. 네, 맞습니다. 또 여기에 또 동참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도 드네요. 네. 자, 김수민 평론가 다음 소식은 또 뭡니까? 네, 여야 간에 지금 국회 정상화 그 협상을 두고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이 이 합의 문구에서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 처리에 대해서 합의 처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자유한국당의 입장이고 민주당에서는 합의가 있고 협의가 있는데 협의는 뭐 그냥 논의를 같이 한다, 논의를 같이 한다 이런 거지만 합의는 한 당이라도 반대하면은 이거는 뭐 통과될 수가 없는 거다. 네, 의견을 모아서 처리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자유한국당에서는 합의 처리를 해야 한다 쪽으로 몰고 가고 있고 자기들의 결재를 받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네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합의 처리에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몰고 가고 있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현재 이원우 원내 수석 부대표를 통해서 더불어민주당이 합의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라는 조금 중간 수준의 문구를 자유한국당에서 받아들인다면 모든 것을 수용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과연 수용할 것인지 여야 협상의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합의 처리가 되면 참 좋은데 안 되면은 뭐 이거 어떻게 물 건너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합의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이상의 어떤 합의 처리를 반드시 해야 한다 이렇게 하게 되면 합의하지 않으면 처리할 수 없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죠. 알겠습니다. 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포항 지진 대책위와 면담을 가졌다고 하는데요. 네, 지금 패스트트랙 때문에 지금 전국이 다 경색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 패스트트랙뿐만이 아니라 포항 지진 특별법이라든지 강원도 산불이라든지 재난에 대한 법안도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범대위, 포항 범대위가 조속히 국회로 복귀해서 여기에 대한 특별법만은 빨리 통과시켜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유한국당한테.
이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의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제 6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할 수 있도록 우선 추진해야 하는 중점 추진 법안으로 지정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경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피해 주민에게 직접 지원할 수는 없는지 예산액을 늘려보겠다라고 하였고요. 또 정부 차원에서 바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바로 정부에게 요구하겠다라고 현재 그 범대의 측을 달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6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할 수 있도록 국회에 돌아간다. 이 얘기가 아니라 6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할 수 있도록 우선 추진해야 하는 중점 추진 법안으로 지정하겠다. 예. 그러니까 등원하지 않으면은 중점 처리 법안으로 지정한들 의미가 없는 거 아니에요. 네. 사실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난과 관련된 부분들은 다 중점 추진 법안입니다. 이렇게 지정하고 안 하고 만약에 뭐 야당의 원내대표가 중점 추진 법안으로 지정한다고 해서 더 빨리 처리되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돌아가겠다라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불명확하게 밝힌 거죠. 6645번님이 그래서 6월에 출근한다는 기요? 이렇게 문자를 보내셨어요. 예, 그게 국민이 그게 궁금한 거죠. 예. 네, 맞습니다. 헝가리 유람선 침몰 사고 후 6일 만에 실종자 시신이 발견됐다는 소식. 이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어제 하루 시신 2구가 추가로 발견이 됐습니다. 두 지역을 보면 처음 시신이 발견된 지역은 부다페스트 남쪽에 있는 사고 현장으로부터 100km 정도 떨어져 있는 허르떠 지역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멀리서 발견된 것을 봤을 때 굉장히 수색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다뉴브 강을 끼고 있는 국가가 더 있습니다. 세르비아, 루마니아, 크로아티아. 독일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죠. 예, 이런 나라 쪽에도 뭐 정부에서 수색 협조를 부탁을 한 상황이고 굉장히 초국적인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현지 시간으로 3일 오후에 허블레아니호가 침몰했던 머르기트 다리 아래에서 한국인 여성으로 추정되는 시신이 추가로 발견이 됐습니다. 배 바깥 선미 쪽에서 발견이 됐다고 하고요.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도 선체 수석의 중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래요. 빨리 좀 수색에 나서야 될 텐데 말이죠. 유속이 좀처럼 이제 잦아들지 않고 있으니 말이죠. 예, 안타깝습니다. 예, 차명진 전 의원, 다시 뭐 발언하기 시작했네요. 네, 그 페이스북을 다시 시작하고 할 말은 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4억 1,000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된 지금 이 순간이 저에게는 지옥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살펴보면 세월호 측 137명으로부터 1인당 300만 원씩 총 4억 1,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이 제기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세월호 참사 5주기를 앞둔 4월 15일에 페이스북에 올린 그 막말이 도화선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누가 하래요? 그러니까요, 사실은. 지옥 자체를 스스로가 만든 이 상황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거를 유가족 측이 그냥 넘어간다면 이와 같은 발언을 또 할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차명진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이 민사소송이라는 고통스러운 무기만은 사용하지 말았으면 하는 순진한 마음에 그동안 일체의 정치 활동을 끊고 납작 엎드려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지만 형사소송도 당하고 30년 동안 몸담아온 당에서도 쫓겨나고 더 나빠질 것도 없다라고 하면서 다시 페이스북 쫓겨났습니까? 쫓겨난 건 아닌 것 같은데. 당원권 정지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뭐 3개월인가요? 그리 길지 않은 시간인 거죠. 총선에 아무 영향이 없겠네요. 그냥 뭐 자신의 권리가 쫓겨났다 뭐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한시적으로. 그게 정확한 거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수민 평론가 여론조사 관련 뉴스 준비하셨어요. 네, 오마이뉴스가 실시한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 결과 가져다 왔는데요. 이번 조사는 2019년 5월 27일부터 31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성인 45,398명에게 접촉해서 최종 2,511명의 응답을 받아서 5.5%의 응답률을 띠고 있는 그런 여론조사고요. 무선 전화 면접 및 유무선 자동응답을 혼용하고 유무선 병행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이미 전화 걸기 방법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0%포인트고요. 자세한 조사는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죠. 이건 뭐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 내용을 좀 소개해 주시죠. 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의 의뢰를 받아서 실시한 여론조사인데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새로 후보군에 들어갔는데요. 1위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2.4%로
1위를 차지했고요. 2위가 이낙연 국무총리 20.8%였습니다. 그리고 3위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였는데요. 그래요? 전달보다 2.9%포인트 높아진 10.1%를 기록해서 이렇게 3명, 황교안, 이낙연, 이재명 이렇게 3명이 두 자릿수 지지율을 얻은 것이죠. 그리고 조금 눈에 띄는 것이 유승민 바른미래당 전 대표입니다. 전달 대비 2.0%포인트 상승해서 5.3%를 기록하면서 4위를 차지했고요. 껑충 튀어올랐네요. 네. 그리고 5위 김경수 경남도지사 4.8%, 6위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원순 서울시장 공동 6위로 4.7%가 나왔습니다. 박원순 시장. 그래도 좀 야권에서 선두권이었는데 계속 뒤로 밀리는 것 같아서 참 눈길을 끕니다. 네. 그리고 이제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가 8위 4.5%,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9위 4.3%였고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3.2%로 10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오창석 씨는 없습니까? 네, 문항에 없었던 것 같고요. 아직 나이가 안 됩니다. 나이가 안 돼? 네. 그랬어요? 네, 대선 후보는 만 40세 이상만. 그렇죠. 그렇군요. 개헌을 하지 않는 이상은 40세가 넘는다 한들. 알리바이가 그런 걸로 이제 넘어가고 싶었습니다. 40세, 50세, 60세를 넘어도 사실은 제가 들어갈 일은 없죠. 70세 넘어도 안 되지. 그렇습니다. 자, 그래요. 이렇게 해서 지금 황교안, 이낙연 투톱 구도에 이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제 두 자릿수 지지율로 3위가 됐고요. 여론조사 소식 전해주셨습니다. 자, 오창석 평론가 다음 소식 뭡니까? 네, 바로 어제였죠. 6월 3일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과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당대표가 합동 방송을 했습니다. 홍카레오라고 해서 홍카콜라와 알릴레오를 합한 용어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북한에 대한 뚜렷한 시각차를 보여줬습니다. 유시민 이사장 같은 경우는 북한이 핵을 가지거나 미사일을 가지는 이유가 체제 보장을 위한 수단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반면에 홍준표 전 대표는 한반도의 적화 통일이 목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그러나 이제 두 사람 다 공통적으로 북한은 여전히 봉건 영주 국가다라고 진단을 했고요. 홍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북한이 체제 보장 가치가 있는 체제냐?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체제 보장을 위해서 핵을 가지고 있다. 핵을 가져야만 한다는 유시민 이사장의 발언을 비판한 거죠. 이게 보장해 줄 만큼의 국가가 될 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한 거고 두 번째 이제 유시민 이사장 같은 경우는 체제 보장이 목적이라고 말한 것은 항속적으로 가도록 도와주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북이 외부 세력을 위협 못하게 하고 스스로 무기를 못 가지게 하자라는 것이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수민 평론가 다음 소식은 뭡니까? 네,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많이들 기억하고 계시죠? 김성수. 네, 재판에 넘겨진 김성수가 오늘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동이 매우 잔혹하고 사회 공포를 불러일으켰으며 유족의 용서도 받지 못했다라면서 판결 사유를 밝혔고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라면서 10년간 위치 추적 장치 부착도 명령을 했습니다. 반면에 그 김성수의 동생에 대해서는 범행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라면서 무죄를 선고했고요. 국과수 등의 CCTV 영상을 분석했지만 동생이 형의 범행을 도왔다는 결론을 내지 않았다라면서 판결 사유를 밝혔습니다. 네, 그래요. 김성수에게 10년 동안 위치 추적 장치를 부착한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징역 외에도. 30년 지나서 이제 밖에 나와도 네, 뭐 감옥에 있을 땐 굳이 부착할 필요가 없겠죠. 그렇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지금 김성수 나이가 젊죠? 네, 그렇습니다. 30년형. 네. 지금 일단 1심 결과가 이렇게 나온 건데요. 대법원 또는 최종심에서 어떻게 결론이 나오게 될지 주목해 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 전 원내대표인데 자녀의 KT 채용 비리와 관련한 보도에 대해서 명백한 오보라면서 거듭 부인했네요. 네, 그 MBC가 단독 보도를 했었는데요. 자녀의 그 KT 채용을 위해서 30여 차례 비밀 통화했다라는 내용은 명백한 오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검찰이 이미 만들어 놓은 시나리오일 뿐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탈탈 털어내는 검찰 수사가 지속되는 와중에 오랜 지인과 통화가 이루어졌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사실을 왜곡하는 과장 보도에 대해서는 분명하고 단호한 법적 조치를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
라고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전화를 하긴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전화를 안 했다는 것이 아니라 오랜 지인과 그냥 통화를 했을 뿐이다. 그 오랜 지인이 KT 관계자고. 네. 다만 이제 통화 내용이 어떤 것인지 저희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라 의심해 볼 수는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 뭐 이 국면에서 사실 이런 얘기를 안 하면 사람들이 더 의심하니까 뭐라도 이제 해명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긴 한데 그래요. 저 김성태 의원 말대로 이건 뭐 지인 간의 개인적인 통화에 불과한 것인데 언론이 과장 보도한 것인지 이것도 역시 뭐 검찰 가서 가려지겠죠. 언제 소환됩니까? 지금 아직 나와 있지는 않은데요. 조만간 소환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오랫동안 끌어왔던 내용들입니다. 그렇죠. 그 처음에 이제 보도가 나왔을 때부터 해명했던 것들이 하나하나씩 다 깨졌고 자녀의 채용에 있어서 불합격했는데 합격 처리를 하는 등의 내용도 있었기 때문에 채용 비리가 없었다라고 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김수민 평론가 짧게 하나만 더 전해주시죠. 네, 지난달 30일부터 5일이 지난 지금까지 인천시 서구 등지에서 붉은빛 수돗물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이구, 붉은 물이 나와요? 네, 지역 주민들은 대량의 물을 방류하고 물탱크를 청소한 아파트에서조차 여전히 적수가 나오고 있다. 수질 검사를 진행하고 해결 대책과 보상책을 제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네. 원인은 알 수 없습니까? 아직? 지금 이제 물탱크를 청소해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고 인천시에서는 관로의 수압 변동으로 수도관 내부 침전물이 탈락했을 가능성을 주장하고 있는데 제가 사실 이런 사태를 경험해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요? 예. 근데 이제 그 수도관 안에 뭐 이렇게 노후하면서 이물질들이 섞여 있다가 어떤 충격을 받거나 새로운 어떤 설정에 따라서 그게 떨어져 나왔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요. 시의원 출신 김수민 평론가. 당선은 대보고 볼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당선된 본 적이 없는 오창석이나 김용민이나 뭐 맨날 탁상공무원이나. 자, 민의 한수. 네, 아까 전에 차명진 의원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차명진 근신설은 가짜 뉴스였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서기한 씨. 예전에 드라마에 저도 차명진 의원 얘기인데요. 사랑은 돌아오는 거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픔은 돌아오는 거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미세 뉴스 보세 함께해 주신 김수민 평론가, 오창석 평론가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는 6시 5분 2부에서 다시 오겠습니다.